자료 구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 구조라는 건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응용들이 있겠죠. 그런 응용들에서는 이 자료들을, 이 데이터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유지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에 얘를 저장하지?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자료 구조의 특성이라는 거, 추상화된 수준에서의 특성이라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수업을 이수하고 나면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고 이 자료 구조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수업에서는 그것만 하지 않고 각종 자료 구조를 우리가 직접 구현해 볼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개발할 때 자료 구조를 직접 구현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언어 라이브러리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C++의 std 벡터 같은 거, 그리고 자바 같은 경우에 어레이 리스트, 뭐 파이썬은 그 리스트 자체가 자료 구조예요. std 벡터와 똑같은 자료 구조입니다. 다른 언어에서 배열처럼 사용하는. 그래서 이미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그냥 쓰시면 돼. 물론 어떤 자료 구조들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는 가져다 쓰면 돼요. 근데 이 가져다 쓰는 것도 그 자료 구조를 잘 알아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렵진 않아. 이 자료 구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건지를 학습하는 것도 그건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려운 파트는 아마 각 자료 구조들을 내가 직접 구현하는 거에 있을 거예요. 그 구현할 때 좀 프로그래밍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해봄으로써 자료 구조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 올바른 자료 구조를 내가 선택하고 자료 구조를 선택하더라도 어떤 연산들을 내가 사용해서 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연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연산들을 내가 사용해서 프로그램할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고 이 자료 구조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는 정말 쉽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스택. 그래서 자료 구조는 크게 선형 자료 구조와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나이 뭐 이런 거는 자료 구조가 아니에요. 정수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을 뭐 10명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료 구조에 넣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한 건데 이 학생 10명 갖고 뭘 할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자료 구조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우선순위 큐라는 자료 구조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꼭대기에 항상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스택이라는 아까 얘기한 비선형, 선형 자료 구조가 있는데 선형 자료 구조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에 앞 요소, 뒷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선형 자료 구조는 앞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있고 뒷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있는 그런 거를 선형이라 그러고 비선형은 뒤에 여러 개가 앞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예요. 예. 그래서 스택은 선형 자료 구조인데 리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구조예요. 리포 방식.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자료 구조에 집어넣은 데이터를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는. 우리가 데이터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료 구조에서 데이터를 하나 뽑았어요. 그럼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데이터가 나오는 게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그럼 스택이 이해가 안 돼요? 걔를 어떻게 구현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스택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필요해요? 막 집어넣고 뺄 때 뭘 빼내면 뭘 빼서 쓸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든 거를 빼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내가 했던 일들을 막 저장을 해요. 근데 내가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이 늘 관심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스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항상 맨 마지막에 내가 스택에서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장 내가 마지막에 한 일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자료가 스택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 구조 자체는 되게 심플하고 몇 개 없어요. 뭐 여기 많이 써놨는데 스택, 큐, 덱, 뭐 리스트, 그 다음에 트리, 그래프, 집합, 맵, 뭐 이 정도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자료 구조들이.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는 너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것들은 자료 구조에 따라서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선형 자료 구조들은 보통 좀 심플해요. 심플한데 이제 조금 비선형 자료 구조가 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지고요. 자료 구조가 제공하는 연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구현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자료 구조 구현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그 대부분 라이벌에서 제공한 자료 구조들은 동적 자료 구조예요. 동적 자료 구조. 그러니까 동적 자료 구조라는 거는 내가 이 자료 구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제한이 안 되는 거예요. 넣으면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메모리가 허용하는 한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계속 추가하려면은 처음에 확보된 공간보다 더 큰 공간을 중간중간에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구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그거 신경 써요? 신경 안 써도 되죠. 나는 그냥 계속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부족하면 알아서 늘려줄 거 아니에요, 라이브러리에서. 그래서 나는 계속 넣기만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나면 막 계속 넣으면 안 돼. 왜? 이 용량을 늘릴 때 뭐가 들겠어요?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비용을 안 들게끔 더 효과적으로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리 다 그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돼요. 내가 100개를 넣을 거야. 그거 알고 있어. 그럼 100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돼요. 물론 100개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으면 처음에는 공간이 많이 낭비될 수 있죠. 그런 걸 고려해서 한 50개만 확보해 놓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거 빼고는 이 자료 구조가 뭐다? 스택 맨 마지막에 넣은 거를 주는 그런 자료 구조다. 너무 쉽고요. 큐는 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넣은 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줄을 뒤에서 계속 넣고 앞에서 빼는 게 이제 큐예요.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구현할 때 많이 써요. 프린트 큐. 내가 여기서 막 내 컴퓨터에서 인쇄를 누르면은 어떤 순서로 출력이 돼요? 내가 요청한 순서대로 인쇄가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자료 구조에 넣어요? 큐에다 넣는 거예요. 큐, P4 큐. 뭐 앞에서 설명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구조라는 거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료 구조는. 근데 아까 스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스택은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거를 주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부정확한 설명이에요. 자료 구조라는 게 있고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는 ADT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스택이라고 얘기하면 그 ADT 개념으로 추상화된 상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택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집어넣는 비용, 빼내는 비용.
스택은 어떻게만 뭐만 보장해 주면 돼요? 리포라는 그것만 보장해 주면 돼요. 집어넣고 빼내면 어떻게 빼내요? 맨 늦게 든 거를 주면 돼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현했냐에 따라서 성능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현, 그러니까 이런 ADT를 뭔가 어떻게 구현을 했겠죠. 구현해서 우리가 라이브를 쓰겠죠. 그럼 그게 자료 구조예요. 왜냐하면 자료 구조는 우리가 성능을 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구현됐는지 모르면 성능은 논할 수가 없어요. 성능은 논할 수가 없고, 아, 얘는 특성은 리포다, 피포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료 구조는 줄 쓰는 것 같은 개념이다. 뒤에서 넣고 앞에서 뺀다. 뒤에서 넣고 뒤에서 뺀다. 그럼 스택.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구현했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하고 자료 구조는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이 어떤 추상 데이터 타입, 스택이라는 것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고요. 그 구현된 결과가 이제 자료 구조가 되고 있고요. 그 자료 구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성능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선형 자료 구조가 있는데 이 리스트는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될 수가 있고 또 다르게 구현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성능들이 달라요. 각종 제공하는 연산들의 성능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라는 개념하고 이 ADT, Abstract Data Type, 추상 데이터 타입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것들을 잘 이제 추상 데이터 타입을 스택이 못하는 추상 데이터 타입을 알기는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추상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구현됐다라는 설명을 들으면 그 자료 구조의 성능을 논하는 것도 어렵진 않습니다. 뭐가 어려워? 실제 구현하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뭐 택배 박스 같은 게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나타낼지도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건데 자료 구조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료 구조는 이런 택배 박스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에 넣을까? 이 택배 박스 갖고 뭘 하냐? 배달을 용이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분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자료 구조에 넣고 분류를 하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가 데이터를 컴퓨터에 어떻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해야 될 때 이 여러 개를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게 이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가 뭐 여기는 많은 장르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 그렇게 열손과 안에 들기 때문에 아주 많은 거, 아주 무궁무진한 건 아니다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용할지 그거를 잘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쓸지, 어떤 알고리즘을 이 문제를 풀지. 근데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생각하면 이 알고리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이런 자료 구조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데이터를 거꾸로 생각해서 이 데이터는 이런 자료 구조에 넣어야 돼. 그러면 이 자료 구조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함께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동적성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동적성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빈번하게 계속 만들어지냐 아니면 한 번에 뭐 많이 주더라도 그냥 100개가 다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하고 또 달라요. 계속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되고 추가되고 삭제돼야 되면은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추가 삭제가 없어. 그러면 뭐 그냥 보통 그냥 리스트에 넣고 뭐 정렬해서 쓴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게 아니라 계속
수시로 막 데이터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있는 데이터 지워야 되고 이러면 이제 사용해야 될 자료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동적성을 우리가 잘 이게 동적성이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될 것이고요. 이 데이터 갖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는 건지, 뭘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료 구조 찾을 때 딱 하나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함께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자료 구조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써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냥 어떤 자료 구조 하나를 쓰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료 구조를 만약에 Q를 두 개 쓰면 어떨까? 그럼 뭔가 더 효율적일까? 이런 것들. 뭐 Q와 스택을 같이 쓰자. 뭐 Q와 리스트, Q와 맵, 뭐 Q와 집합, 뭐 여러 가지 형태대로 이제 자료 구조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같이 써서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료 구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는 모두 동적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했었죠. 거기서 동적 자료 구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료 구조라는 게.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유지하려 그러면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언어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내가 메모리에 유지하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이겠어요? 내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유지해야 돼. 그럼 언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뭐야? 배열이 되겠죠. 배열.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배열을 쓰면 가장 좋은 점이 뭘까? 배열의 가장 큰 이득.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임의 접근을 제공하는 거예요. 임의 접근. 색인을 가지고 내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어디든지 바로바로 가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열은 그 자체로는 동적이 아니에요. 내가 100개짜리를 확보해 놨으면 100개밖에는 저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동적 자료 구조니까 100개를 저장하고 있다가도 더 넣어야 돼. 그럼 늘려야 되죠. 늘리는데 그 위치에서 늘릴 수 있어요? 배열을 그 위치에서 못 늘려요. 우리가 메모리는 막 계속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100개짜리 확보했으면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100개를 저장하고 있는데 더 필요해. 그러면 한 200개짜리를 새로운 곳에 확보하고 기존 100개를 글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방법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것을 동적 배열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적 배열 방식이라는 거는 배열을 만들었다가 부족하면 또 큰 배열을 만들어서 요 배열을 쓰고 얘가 또 부족하면 더 또 큰 배열 만들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비용이 제법 들어가요. 그럼 이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할 때마다 배열은 미리 확보해 놓는 거죠. 미리 뭐 100개, 뭐 10개 이렇게 확보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미리 확보하지 않아. 그럼 이제 그 얘기는 하나를 저장할 때마다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확보하고 또 확보하고 또 확보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연속해서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겠죠. 배열은 100개짜리 확보하면 쭉 그 100개가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확보가 돼요. 그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가장 큰 장점이 임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확보를 해. 그럼 막 이 확보되는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빈 공간에다 막 만들어주겠지. 그럼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접근하려면 어떻게 돼? 얘네들의 주소를 알아야 되죠. 그럼 얘네들의 주소를 내가 다 일일이 기억해. 그럼 그건 뭐가 돼? 포인터 배열이 되는 거지. 어? 주소를 유지한 배열. 그럼 의미가 없지. 그럼 배열 쓰지. 뭐하러 그 하나씩 확보를 해.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얘하고 연결시켜요. 그 다음에 또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여기서 그 다음 거 갈 수 있고 다음 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뭘 저장해? 데이터와 다음 주소까지 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부터 요 주소 따라서 쭉 갈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안 돼? 임의 접근이 안 되겠죠. 임의 접근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도 나는 뭐만 유지하면 돼? 주소는. 여러 개 유지해요? 여기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선형 자료 구조인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선형이 아닌 자료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방법은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동적 배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때마다 따로따로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확보했을 때에는 얘네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니까 이 노드라 그래요.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공간. 이 노드에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뭘 같이 저장을 해요? 다른 노드들에 대한 정보를, 위치 정보를 같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하게 연결할 수도 있고, 뭐 선형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연결을 해서 필요하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들을 연결해서 만드는 방법,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우리가 내부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수업에서는 우리가 자료 구조, 어떤 자료 구조들이 있는지 이제 배워야 될 거고, 그 자료 구조들의 특성이 뭔지를 배워야 될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 좋을지 이제 그거를 익혀야 될 거고, 근데 이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 이런 거 필요해? 그럼 이 자료 구조 쓰면 되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것만 설명하면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같이 하냐? 이 자료 구조들을 다 구현해 볼 거예요. 하나씩 구현을 해볼 겁니다. 자료 구조를 구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프로그래밍 능력, 프로그래밍 개발 능력을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수업이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각 언어의 기능도 이해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얘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를 잘 이해하고 나면 실제로는 이 자료 구조를 여러분 직접 구현한다? 아니에요. 뭘 한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쓸 때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쓰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익혀서 이제 요걸 배우고 나면 요 방법대로 이제 내가 요거 쓸 때 언어마다 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 또 과제 시험 볼 수가 있는데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파이썬은 안 썼으면 좋겠다. 근데 뭐 난 파이썬밖에는 잘 안 될 것 같고 괜히 C++ 하다가는 수업을 망칠 것 같아. 그럼 파이썬으로 하시고요. 뭐 자바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쉽기는 제가 좀 추천하는 건 자바, C++를 추천합니다. 파이썬은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파이썬이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으로 구현하지 않아요. C, 파이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다 C로 구현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콜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언어들은 실제 라이브러리도 그 언어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도 볼 수가 있어요. 오픈소스 코드 가서 보면 C++나 자바나 이런 코드들을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쓰는 스택 코드나 뭐 이런 코드들을 다 필요하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파이썬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약간은 파이썬 갖고 하는 게 조금 그래요. 특히 배열 때문에 그렇고 오리 타이핑이라 조금은 또 어색한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해봐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막 이 언어 저 언어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뭐 내가 관심 없는 언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언어도 실제 여러분들은 그냥 C++, 자바, 파이썬도 다 알아두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나는 자바로 계속 할 건데 막 C++ 얘기하면 아이씨 난 관심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싫어하는 언어들에도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조금 알고 나면 내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고요. 내 언어, 내가 좋아하는 언어와 다른 언어가 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또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언어에서 쓰는 어떤 테크닉을 그 언어에서 또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무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노트부터 두 번째 노트는 그렇고 세 번째 노트부터 이제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자료 구조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는데 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정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 거예요. 정수 데이터. 왜냐하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알고리즘이 바뀌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범용 자료 구조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언어에서 제공하는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기법을 써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는 한두 번만 제가 소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핵심적으로는 뭐래요? 정수를 유지하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실습하고 과제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코드에 있는 알고리즘하고 문자를 저장했을 때나 뭐 다른 걸 저장했을 때나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제가 앞에서 코딩을 이 수업은 많이 할 건데 돌아가면서 하게요. 자료 구조마다 첫 번째는 이제 C++로 하고 그 다음에 자바로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진행은 여러 언어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교재는 얘는 제가 아직 책을 안 냈어요. 다른 것들은 내가 책을 출간한 게 많은데 아직 자료 구조는 출간은 안 해서 그 PDF 된 그 교재를 올려놨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전체를 올려놨고요. 매주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이제 그 매주 하나씩 올리는 것들은 강의하다 보면 또는 강의 전날 제가 강의하려고 한번 훑어보다가 뭔가 요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료는 제가 필요한 분들한테 미리 드리는 거지만 약간의 수정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평가 방법은 얘는 8주에 실습시험 한번 보고요. 13주에 실습시험 한번 더 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5주에 이론시험 한번 봐요. 근데 이 이론시험은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 코딩과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료 구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로 요 그 실습으로 실습 시험을 두 번 보는 거고요. 실습 시험 보는 그 방법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끝날 때마다 EL의 퀴즈가 올라갑니다. 그럼 퀴즈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될 거고요. 그 정답률이 이제 그 반영이 되니까 어차피 크게 반영은 안 되니까 많이 틀려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틀리거나 그냥 아예 안 풀어가지고 빵점 맞게 되면은 그것도 2, 3점 깎이게 되겠고요. 그 2, 3점이 어떤 학점의 한 등급에
갭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질문할 일 있으시면 카톡이나 아니면 그 EL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질의 게시판은 익명으로 제가 설정해 놨으니까 노출은 안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과제는 주로 제가 여기서 막 만들다가 미완성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변형을 만들어 오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마다 자료 구조를 한번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과제로 많이 진행을 할 거고요. 초반에는 뭐 리트 코드 갖고도 뭔가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자료 구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고 나면은 특정 자료 구조를 구현하는 것들을 이제 과제로 해야 될 거고요. 그 과제는 보통 이제 일주일 기간을 드릴 거고 일주일 내 못했으면은 이제 일주일 지각 제출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사이에 제가 아마 피드백을 올리게 돼요. 그럼 답이 이제 공개가 되고 답이 공개된 이후에 제출은 감점이 많이 될 테니까 50%밖에 못 받으니까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제출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 못해도 아니면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시에 제출하는 게 점수에는 유리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가 되도록 아마 채점이 될 거고요. 이제 여기 과제 제출할 때 뭔가 과제 소스를 압축해서 제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꼭 제가 쓰는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셔도 되고 비주얼 코드를 쓰셔도 되고 다른 걸 쓰셔도 돼요. 저는 이클립스를 쓰는데 이클립스 아닌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C++의 경우에는 구글 테스트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어야 돼요. 비주얼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돼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제 이 TDD를 씁니다. TDD.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이 요 C++에서는 구글 테스트로, 자바에서는 JUnit로, 파이썬은 유닛 테스트라는 걸로 만들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가 통과하게끔 이제 자료 구조를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도 그런 식으로 봐요. 제가 테스트 프로그램을 드리고 자료 구조를 드리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빠진 어떤 연산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시험에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뭐 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한번 몇 번 보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근데 저 구글 테스트가 C++에서는 동작될 수 있는 환경을 쓰셔야 된다. 꼭 이클립스를 안 쓰셔도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전반기에는 선형 자료 구조를 살펴보고요. 이제 후반기에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비선형, 특히 이진트리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합과 맵 요쪽은 이제 그 이진트리를 안 쓰고 해싱이라는 걸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선형 자료 구조를 이제 전반기에, 후반기에는 조금 더 코드 난이도가 올라가는, 코딩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환경은 이제 C++는 윈도우의 경우에는 이제 민GW 근우를 쓰니까 쓰시면 되겠고요. 이 자체 내용은 저기 제가 별도 문서로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똑같이 제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뭐가 문제인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C++는 최신 표준이 돼야 되겠고 구글 테스트가 되면은 뭐 어떤 환경이든 상관이 없고요. 예전에 보면 비주얼 코드도 많이 쓰더라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비주얼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면은 여러 개를 다른 거 쓰시더라고요. 뭐 어렵지 않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구글 테스트 돌리는 걸. 그리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올리는 코드나 여러분들은 다른 환경을 써더라도 저는 이제 자료들은 다 뭘로 만들어서 올려드려요? 이클립스로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이클립스 안 쓴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거기에 있는 소스 파일만 가져다가 이제 여러 환경에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올려드리는 건 또 이클립스 쓰더라도 저는 맥에서 하기 때문에 또 윈도우에서 하면 또 안 맞아. 안 맞아서 어쨌든 제가 올린 것들은 이클립스 맥으로 올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를 압축을 풀어서 뭐만 가져다 쓰시면 돼요. 소스만 가져다 쓰시면 되겠고 자바 경우는 좀 다르고 파이썬도 상관없고요. C++만 조금은 이제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C++로 하시는 분들은 소스만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보시면서 교재나 뭐 여러 가지 것들 보시는데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나 뭐 좋은 강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제 이제 이번 학기 첫 강의를 했는데 요 부탁사항을 말씀드렸더니 한 사람이 카톡 보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에 2장짜리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왜 2장짜리로 올리냐? 한 장짜리로 올려달라. 그래야 더 그 아이패드 쓰는 사람들이 편하다. 근데 나는 그 20년 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그거를 왜 내가 2장짜리로 했냐면은 한 장짜리를 올리면 그 출력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출력해갖고 수업 시간에 갖고 왔었는데 요즘은 출력해갖고 안 오잖아. 그럼 굳이 2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다 바꿔서 한 장짜리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면 나는 잘 몰라요. 나도 PDF로 내 슬라이드 보지 않으니까 PPT로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어제 누가 그걸 알려줘서 한 장짜리 했습니다.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수업에서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아니면 요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또 뭔가 예제나 이런 것들도 요런 것들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뭔가 제안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좀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반영해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반영하게 설명드리기 늦으면은 여러분들 후배들한테는 더 좋은 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의견 있으시면 그것도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